정광등 예비역 공군 소령의 6.25 참전수기 한국전쟁 네 번째 동영상 낭독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본인이 외국에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이 책을 대신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처음 시도하는 만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첫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300권을 정광명 선생님께서 출판사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감동이 오셔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전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동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가장 편리하겠고, 또한 뭐 전화로 연락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고루 읽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공군 소령으로서 또 그 치밀한 예비 공군 소령으로서, 그리고 또 군사 석사학위도 가졌으니까 치밀하게 아주 보통하셨는데, 저는 가급적 본인의 체험 위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체험 부분을 위주로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부족 하나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책으로서는 제 4장 있죠. 내 고향 방일리에서 동기 동창에게 잡히다 하는 대목입니다. 자, 6.25를 맞아서 외삼촌 댁에서 종로 외삼촌 댁에 있다가 이제 방이동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참 그 방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방이동은 아주 그냥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막 그래서 굉장한 개발된 곳이지만 그때는 방일이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외삼촌 집을 나와 서울을 탈출한 나는 동대문을 거쳐 왕십리 미나리밭을 지나서 안양천을 건너 뚝섬으로 쉬지 않고 뛰었다. 뚝섬 나루터에 도착해보니 한강대교가 이미 끊어졌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 백사장에는 벌써 수많은 피란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한강을 건너가려고 모여있었는데 나룻배 몇 척과 똑딱선 한 척만 있었다. 서로 다투며 아우성치는 피란민 틈을 헤치고 빠져나온 나는 방향을 돌려 광나루 방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중대면 방일이, 이건 아마 경기도지요. 광주군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송파구 방이동 시골집에 도착한 때는 늦은 밤중이었다. 불 꺼진 우리 집은 이미 피란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반갑게 나를 본 어머니는 동생 둘만을 데리고 안방 하나만을 지키고 계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디인가 숨어 계신다고 넌지시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비밀 장소에 숨어 계신 아버지께 갖다 드리기에 먹을 것을 정성껏 싸주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엄밀히 밥을 나르기로 했다. 나는 주로 해질 무렵에 남이 보지 않는 시간을 택했다. 나에게는 이것이 아버지를 만나보게 되는 안도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 부친은 당시 오랜 세월 중대면 면장으로 계셨다. 아버지의 조카 전예용 역시 광주 군수였다. 조카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와 일본 고시에 합격, 24살의 젊은 나이에 군수가 되었다. 나이 어린 조카에게 부친이 면장을 하셨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조카 삼형제를 일본에 보내 공부하기도 하셨지만 실은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돈줄을 담당하셨던 민족주의자이셨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임시정부의 돈줄을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에 강원도에서 금광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늘 나에게 일러주셨다. 나라를 걱정하시어 금강으로 번 돈으로 임시정부에 막대한 자금을 보내셨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해방 후에는 재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다. 북한군 탱크 부대는
우리 마을 외곽을 돌아 계속 남진하고 있었는데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같이 밤새껏 들려왔다. 그 어느 날 이른 아침 우리 집 대문을 박차고 건장한 새놈이 들이닥쳤다. 모두가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겁에 질린 채 그들이 집을 수색하는 것을 꼼짝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아버지를 체포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중 키끗한 놈이 나를 보고 말했다. 너 하라야마 맞지? 나는 그 키 큰 놈의 말에 깜짝 놀랐다. 붉은 완장을 찬 육척 그부의 그를 나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날 알아본 것이었다. 나는 해방 1년 전 소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로 진학했었다. 그는 바로 내가 다니던 소학교의 동기 동창으로 늘 급장을 하던 놈이었다. 그는 일제시대에 개명한 나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그 놈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놈의 이름이 하야시 인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보다 5살 정도 나이가 많았고 키가 크고 건장하게 생긴 학생이었다. 6학년 담임이었던 일본인 선생님보다 키가 더 컸다. 그러기에 학년이 바뀔 때마다 급장을 했다. 그와 나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중대국민학교 18회 졸업 동창이었다. 그때도 그는 월등히 키가 컸고 공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서글서글해서 우리 반 60명 중에서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친구가 지금 붉은 완장을 차고 우리 아버지를 체포하러 왔다. 좋은 친구였던 그가 공산당원이 되었을 줄은 몰랐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소학교 졸업 후 5년 만에 만난 그를 보고도 반가워하기는커녕 꿀먹은 버거리 모양으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태도만을 살피고 있었다. 묵묵히 서서 나를 쏘아보던 나머지 두 놈이 허리춤에서 박줄을 꺼내 사정없이 나의 손목을 묶었다. 나를 앞세우고 인정사정 없이 어디론가 끌고 갔다. 그곳에는 중대면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송파에 있는 중대면 사무소로 사용되던 것을 그들이 중대면 인민위원회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송파 내무소, 지금의 경찰서지요. 우리 이쪽으로 말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고 말없이 사라졌다. 컴컴한 유치장 안에는 나 말고도 10여 명이 찜통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아버지 대신 내가 잡혀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동창 하야씨가 나타나서 나 혼자만을 불러냈다. 나를 의자에 앉히더니 낮은 소리로 정동무라고 불렀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서 일해달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 영도하에 부산까지 해방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놈이 나를 자기 표로로 포섭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지만 그는 우리 부친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 놈이었다. 이놈이 아버지 대신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이었던 나에겐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탈출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그중 한 놈이 지시하는 대로 인민위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하는 일은 가리방 줄판에 초종이를 긁어 글을 써서 등사하는 것이었다. 수백 수천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군과 면에 있는 살생부 명단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들이었다. 나는 하루종일 명단 작성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들은 겨우 명단이 나오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들여 감금했다. 그들은 후퇴할 때 이들을 기어코 북으로 끌고 갔다. 줄줄이 손을 묶어 끌고 가다가 다급해지면 산골짜기에서 총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2주쯤 지난 후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다. 동창생인 하야씨가 인민위원회에 다시 나타나서 나를 불러냈다. 붉은 완장을 찬 인솔자 몇 명이 제초가듯 나를 하야씨가 몰고 온 화물차의 침칸에 대었다.
그곳에는 이미 10여 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타고 있었다. 차는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따라 밤길을 달려 어디론가 갔다. 희미한 달밤에 헤드라이트를 끈 채 남한산성을 멀리 돌고 있다는 것 위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를 길을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인민위원회로 끌려갈 때 도망칠 궁리를 했었으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나는 두 번째 그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심하게 흔들리는 화물차 진칸에 탄 젊은이들은 콩나물처럼 서로 부둥키 안고 흔들리며 서 있었다. 그들은 차가 움직일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는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막고 있었다. 차가 달리면서 생긴 자욱한 먼지가 화물칸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내가 자라난 고향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한다. 내가 겪었던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6.25 이전의 내 고향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6.25라는 민족 상전의 처절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내가 자라나던 나의 고향 산청과 일제 때 겪었던 질곡의 세월들을 이야기해봄으로써 어떤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소년 소녀들은 희망의 싹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나 각박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그리움이란 것을 일깨워보고자 하는 뜻도 겸해 여기에다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 더구나 내가 자라난 고향이 지금은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역사적 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장인 경기도 광주군 당일이어서 더욱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기도 했으이다. 내가 태어난 고향은 강원도 양구이다. 그러나 7살이 될 때까지는 춘천에서 살다가 지금은 금사라기 땅이 된 잠실 남쪽에 위치한 그곳 방일리로 이사해 왔다. 내가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고 있었던 방일리와 그 인근 지역은 최근에 이르러 역사적 현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방일리는 지금은 서울이 되었지만 당시 마을 앞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는 허허벌판의 시골로 당시 하중도였던 잠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 내가 자라나던 고향은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었단다. 선사시대부터 이곳 한강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지금도 이곳저곳에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고 했다. 백제가 나라를 세우던 때부터는 도읍지였던 이곳은 그 후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곳이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 줄은 아무도 몰랐다. 한강변을 따라 방일리 서쪽으로는 송파리, 석촌리는 돌마리, 석촌리가 있고 동쪽으로는 몽촌, 천호동이 들어서 있다. 이 마을들의 앞쪽 한강변 약 8km를 따라 백제는 토성과 석성을 쌓아 도읍지였던 이곳의 방어를 튼튼히 하면서 고구려를 견제했다. 이 성이 남긴 지형이 오늘날에 와서는 한강변의 언덕을 잇고 있고 이를 요즘은 몽촌토성이라고 부른다 한다. 방일리, 방이동, 송파동의 한강변 높은 언덕에는 길게 뻗친 공동묘지가 있었다. 6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그 높은 언덕과 공동묘지를 깎아 평지로 만들었다. 이곳은 행정명칭도 조금씩 바뀌었는데 방일리가 송파구 방이동으로, 송파리가 송파구로, 가락리가 가락동으로, 석촌리가 석촌동으로 바뀌었다. 당시에는 송파리보다 광주군의 중대면이 더 컸다. 그 규모를 지금까지 유지했더라면 중대구란 지역이 생겼겠지만 현재는 송파구란 이름의 지역이 되었다. 1988년 올림픽을 맞아서는 방이동과 송파동 일대에 대대적인 공사가 벌어졌는데 올림픽 선수촌이 이 언덕에 자리 잡았다. 석촌동을 지나 봉은사 쪽으로 더 들어가는 지역은 온통 들판이었다. 개발 후 서울시가 넓어지면서 봉은사까지도 도심에 들어오게 되었다. 석촌리에는 외정시대에 생긴 심상소학교가 있었는데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해서 6년을 다녔다. 2학년이 되던 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 이름은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장시개명이란 이름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씨를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 이전까지 배워있던 조선어 과목도 없애고 한국에서 학교에서 일본 말만 쓰도록 강요당했다. 이 무렵 내가 다니던 소학교는 가락동으로 위치를 옮기게 되었다. 학교가 옮겨지기 전에는 나의 집이었던 방이동에서 석촌리까지 10리길이어서 학교 다니기가 힘이 들었지만 가락동으로 학교가 옮겨간 후에는 집과 가까워져 학교를 가볍게 다닐 수 있었다. 그때 내가 다니던 심상소학교는 오늘날 중대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중대초등학교가 되었다. 나는 해방되던 해 4월에 일본인이 주로 다니는 경성중학교, 현 서울고등학교에 입학했었다. 그때부터 방이동에서 몽촌토성을 지나 천호동 앞 광나루를 건너 광나루의 기동차 종점까지 걸어다녔고 그곳에서 동대문까지는 기동차편으로 통학을 했다. 방이동 백제고분 뒤의 공동묘지로 쓰이는 언덕 오른쪽으로는 일본군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때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이었다. 이곳에는 서울 상공으로 날아오는 각종 비행기들을 사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워진 감시초소와 일본군 고사포 부대가 있었다. 이들은 접시 안테나 모양의 청음기를 갖추고 있었다. 그 청음기는 오늘날의 레이더와는 달랐지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시설로 소리를 듣고 날아오는 비행기가 전투기인지 폭격기인지 또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등을 탐지해내는 장비였다. 이 장비는 경제경보, 공석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것이었다. 레이더 기술을 가지 못한 일본의 입장에서 이것은 중요한 장비였을 것이다.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일본은 서울을 향해 날아오는 미군의 B-59 폭격기를 비롯한 연합군 공군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고 이들의 소리를 감청해야만 했다. 다행히 미 공군기가 한반도를 폭격하러 오기 전에 일본이 항복해서 우리 한반도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이곳에는 탐조등을 갖추고 있었는데 십자로 밤하늘 높이 빛을 비춰 서울로 날아 들어오는 비행기들을 찾아내려 했다. 일본군들은 질 좋은 음식을 풍족히 먹었는데 그때 나를 비롯한 동네 어린이들이 흔히 이 감시초에 놀러가서 음식을 얻어먹곤 했다. 일본군들은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서 대포 사격 연습도 했다. 서울 근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대포부대가 대포를 끌고 내가 살고 있던 방이동 고분 옆의 신장로를 따라 천호동, 몽촌, 방이동, 송파동, 문정동을 거쳐 장기동까지 갔었다. 말을 탄 기마병들이 나무바퀴를 단 포를 말로 끌었다.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대포를 끌고 와서 남한산성 바위산 절벽을 향해 포를 쏘아댔다. 포를 쏠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서 중대면 일대가 떠나갈 듯 했다. 그때 나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일본군 대포 부대를 뒤따라 다니며 고막이 터질까봐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구경을 하고는 했다. 어릴 때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훗날 나의 인생길을 예시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본다. 적국의 비행기를 탐지하는 일본군의 부대가 주둔해 있었던 고향의 환경이 젊은 날에는 공군에서 복무하게 하였고 그 이후에는 비행기 정비사로서 평생을 바치게 한 나의 전 인생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종종 해본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략해 영토를 넓힐 때의 일이다. 일본군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한 후 그곳에서 고무나무를 많이 확보했다. 여기에서 얻은 고무로 군수물자를 주로 만들었겠지만 일본군들이 남양군도에서 훑어온 고무나무로 고무공을 만들어 내가 다니던 중대소학교의 500명 학생들에게 한 개씩 나눠준 일이 있었다. 또 고무로 고무신과 운동화도 만들어 나눠줬는데 학급당 몇 개씩 돌아갔다. 가위바위보나 종이뽑기를 해서 당첨된 아이들이 받아갔는데 집신이나 남학신을 신고 다니던 그때 아이들로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그걸 갖고 싶어서 난리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했고 힘겨운 생활을 했다. 그랬던 시절이니 어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변변한 신이 있을 리가 없었다. 보통 집신을 신었고 진눈깨비가 올 때는 나무를 깎아 만든 남학신을 신고 학교에 다녔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남학신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방학이 되면 5, 6학년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 다른 숙제가 주어졌다. 1인당 말골 5관, 아카시아 나무 껍질 5관, 간솔 5관을 채취해 오는 것이
방학 숙제였다. 말골이란 일본 기마병들의 말 양식이었다. 말골. 관솔은 송진이 많은 소나무 가지를 말한다. 관솔은 송진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송진은 군용기 윤활유를 만드는 데 썼다. 성인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해도 힘들 텐데 나이 어린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 이를 모두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농촌 생활을 해보지 못해 풀도 벨 줄 모르는 나에게는 너무 고된 일이라서 울면서 그 숙제를 했다. 같은 학급의 홍봉규라는 친구는 숙제를 하면서 나무에 올라가 관솔을 따다가 도끼로 자기의 정강이를 찍는 부상을 입어 3개월 동안 학교도 못 나왔다. 이 친구는 6.25 발발 전 육군 1사단에 입대하였다가 옹진반도에서 전사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는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쇠붙이를 모아 공출했고 녹그릇도 걷어갔는데 이것은 조금 강도가 약한 금속이라 포탄이나 탄환의 내관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했다. 강나루 다리 중간쯤에 달려있던 아래쪽에서 위로 오르내리는 사다리마저도 잘라갔다. 총포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했다. 소학교 때 가까운 남한산성에 원족을, 지금 말로 소풍이죠. 원족을 여러 번 갔다. 그 성에는 오늘날 수어장대라 불리는 서장대 누각이 있었다. 그것의 커다란 양쪽 대문에는 각각 태극이 그려져 있었다. 색깔이 바래서 잘 볼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그 문양을 가리키며 이것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다 라고 하셨다. 일제강점기 소학교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은 나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태극기라는 말을 들었고 우리나라에 국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동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정관병 선생의 6.25 체험담과 이 자서전을 들으시고 또 책을 읽으실 분은 동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전화로 연락주시면 닿는 대로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 서울 지역번호 02-737-9669입니다. 737-9669 창기화 방송으로 연락하시면 책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